옛날 옛적에 이름도 모르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모르타였고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르타 할머니의 특별한 점은 뭐냐고요? 바로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복 저울 덕분이었죠. 언제나 주머니에 작은 저울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저울은 매우 특이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저울에 올리면 그 물건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눈금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시장이 열렸고 다양한 상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팔고 사는 물건도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관심을 끈 분홍색 자몽 한 상자가 있었는데 이 자몽은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몽은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모르타 할머니는 자신의 행복 저울을 꺼내어 그 자몽을 올려놓고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울의 한쪽은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이 자몽 하나가 자신에게만 행복을 준다면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서 도자기를 팔고 있던 젊은 상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수 만든 도자기에 혼을 불어넣으며 일종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자기는 별로 팔리지 않았고 그는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든 할머니는 그에게 다가가 도자기를 하나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도자기를 저울 위에 올려두자 놀랍게도 저울의 양쪽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그 젊은 상인에게는 물론이고 집에 돌아갔을 때 손주들과 함께 도자기로 찻잔놀이를 할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타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행복 저울을 활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행복의 크기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을 전체가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던 작은 방앗간의 밀가루를 필요한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또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체리 파이를 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죠. 이러한 변화는 마을에 행복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르타 할머니의 행복 저울 이야기는 공리주의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해져 다른 마을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모두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의 힘을 깨달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플러톤이라는 이름을 간판으로 내건 작은 시골 마을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고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로 유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데아 커피라는 특별한 메뉴 때문이었습니다. 이 커피는 전설에 따르면 진정한 커피의 이데아, 즉 모든 커피의 본질을 담고 있는 한 잔이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방문객들은 벽을 가득 메운 화려한 그림자 쇼를 보게 됩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커피를 끓이는 사람들, 향기를 맡는 사람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온갖 표정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자 너머에는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바리스타 한 명이 실제 커피를 내리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항상 뿌연 연기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준호라는 호기심 많은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데아 커피의 전설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카페에 들르게 되었죠. 카페의 주인인 소크라테스라는 노인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데아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 진정한 커피의 본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커피의 본질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그 커피를 마시기로 했죠. 잠시 후 그녀의 앞에 놓인 커피잔에서 진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한 모금을 마셨을 때 마치 꿈속의 여행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맛보았던 모든 커피가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지별 커피의 향, 로스팅의 정도, 그리고 바리스타의 손길에 따라 변하는 맛과 향.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순간 그 무엇보다도 찬란한 어떤 이상적인 커피의 모습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구나. 준호는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이데아 커피를 통해 각기 다른 커피들이 어떻게 하나의 본질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커피의 종류와 맛을 복잡하게만 여겼지만 그것들은 결국 하나의 완전한 본질 아래 모여있는 다양성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는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모든 커피는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의 이데아로 귀결된다니 마치 우리 인간들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진리는 우리 모두의 안에 존재하네요. 소크라테스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이데아는 단지 커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이데아를 찾으면 되지요. 준호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데아라는 개념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마시는 모든 커피에서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속에서 현실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하는 바에 따르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쉽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언제나 진정한 본질을 찾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철학적 향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고대 아테네의 북적거리는 시장 한켠 소크라테스는 평소처럼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철학적 토론은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주변에 많은 이들이 둘러앉아 듣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지혜로운 사제 크리토폰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던 것이다. 그는 도시의 여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람들은 그가 과연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에 차 있었다. 크리토폰은 칼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크라테스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약간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소크라테스여, 당신이 지혜롭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나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크리토폰이여, 나는 오히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신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지혜의 진정한 예가 아닙니까? 크리토폰은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말하는 무지의지, 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그는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소한 것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작은 상자 하나, 반짝이는 청동 거울,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실타래들이었다. 그는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나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는 상자를 열고 그 내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같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요. 크리토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느낀다면 왜 더 알아보려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거울을 들며 대답했다. 이 거울은 겉모습을 드러내주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다면 이 거울을 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완벽히 이해한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까지 비추어 보는 이러한 거울이 없다면 진정한 모습과 진리를 놓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실타래들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에 대해 인정함으로써 이 다양한 실타래들처럼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엮어나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면 이러한 연결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셈이죠. 크리토폰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서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듯 보였다. 그는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공손히 소크라테스에게 고개를 숙였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무지의 지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니 당신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나 또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참된 지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무지의 지, 난 단순히 모른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소크라테스의 주변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엮어가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소피아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일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일을 반복하며 그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더 흥미롭지 못하다는 것에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습니다. 이 존재는 그녀에게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너의 삶은 이대로 무한히 반복될 운명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너라면 이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싶겠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피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러한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꿈속 존재는 그녀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반복의 본질을 이해하면 너는 지금의 삶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의 매 순간은 앞으로 너와 너의 영원한 현재로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꿈에서 깨어난 소피아는 처음엔 별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꿈에서 들었던 말을 곱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기력하게 반복되던 일상을 점차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마주치는 길, 매일 하는 일,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작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소피아는 이 감각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그 순간을 살고 싶은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고 이 질문 속에서 그녀는 바꾸고자 하는 것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피아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만 하지 않고 기존의 틀 안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 나갔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작고 친절한 행동들을 추가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바라보며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고 충실히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피아는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에서 들었던 경고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영원 회귀는 저주가 아닌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같은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소피아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오늘로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영원을 만드는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